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마무리됐고, 자, 그럼 이제 소득세 보시겠습니다. 요약지 115페이지입니다. 자, 요약지 115페이지 소득세를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소득세에서 크게 봤을 때 이제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총설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 소득세를 보셔야 되고, 양도소득세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 소득세 총설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약지 115페이지예요. 요약지 115페이지 소득세 총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소득세 총설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독립적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 총설은 우리가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는 건 아니고,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보거나 양도소득세를 물어볼 때 이렇게 총합해서 물어보는 거지, 소득세 총설만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세를 물어볼 때 섞어서 종합적 문제로 나오는데, 물어보면 거기 4번 정도만 물어보고 나머지 이야기는 웬간해서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요약지 115페이지 쭉 읽어보시고 거기 네모 4번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약지 115페이지 소득세 총설 읽어보시고 여기 4번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주자가 누구고 비거주자가 누구인지부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누구를 던져 놔놓고 이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완벽한 개념은 몰라도 되고 그냥 원론적 이야기만 잡으시면 되는데, 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 세법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등록 등본에도 요게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 등본 떼면 그 구분란에 여러분들은 거주자라고 구분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 행정기관에 어떤 서류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신청 서류 인적사항에 보시면 거주자 비거주자를 체크하는欄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 세금 신고할 때 신고 양식에 거주자 비거주자를 체크하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비거주자에 체크하고 오십니다. 우리 집 아이라고. 이런 실수 안 하시려면은 거주자 비거주자가 누구인지 원론적 이야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세법상 행정상 거주자 비거주자는 주택 거주 개념 아니에요. 주택 거주 개념이 아니고 국내에 거주하느냐 외국에 거주하느냐 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상 세법상 거주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주로 외국에 거주하면 비거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선수 손흥민, 그러니까 손흥민 축구 선수는 우리 1년 365일 중 대부분을 영국에 외국에 거주하다가 시즌 끝나면 잠시 국내에 귀국하거나 아니면 국가대표 소집됐을 때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나가고 대부분 영국 외국에서 거주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축구 선수는 세법상 비거주자예요.
상세한 이야기는 몰라도 이렇게 원론적 이야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짝 구분하셨으면,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물어보지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걸 가지고 묻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시험 출제 범위지 근로소득, 일반 사업소득은 우리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양도소득을 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양도소득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자,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국내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국내 자산 양도소득은 물론이고 국외 자산 양도소득도 납세 의무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국내 자산 양도소득만 국내법에 의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지 국외 자산 양도소득은 국내법에 의한 소득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두 납세 의무를 부담하셔야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까지를 1차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추가하셔야 될 게 어디냐면은 여기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이 우리 시험에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자,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몇 년 이상, 그러니까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하나여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발생됩니다. 또 여기가 정확하셔야 돼요.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몇 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일 때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발생되는지 몇 년 이상? 5년 이상. 또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박스 안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던져 놔놓고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해놓고는 이제 박스 안에 이제 조건을 이렇게 던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외 상가를 양도한 경우. 그 다음에 국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자, 요 세 가지만 가지고 따져봅시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자, 세 개 중에서 골라보십시오. 자,
자, 일단 선택이 끝났으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국외 자산 양도소득은 부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 국외 자산 양도소득 둘 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외 자산 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이어야 되는데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주자이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경우는 니은 D가 이렇게 골라야 돼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납세 의무 범위, 과세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으셔야 될 거,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 자산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고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 요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셔야 됩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지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거주자 위주로 물어보지 비거주자를 물어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인 경우 납세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설명 충분히 이해되시면 욕심내시고, 설명 충분히 이해 안 되시면 거주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 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부동산, 분양권 소재지인지 양도한 자 주소지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공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뭐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봤던 이야기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납세지가 다르다라는 거, 요 이야기를 가지고 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판단하시면 되지 굳이 어거지로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면 사람 주소지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에 납부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권 소재지가 아니고 양도 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바꿉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된 장소예요. 자, 왜 그런지는 비거주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비거주자는 생활 주소지가, 우리가 세법에서는 생활 주소지를 따집니다. 등본상 주소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생활 주소지를 따져요. 그러면 우리가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활 주소지가 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 주소지가 외국인데 소득세 납세지를 주소지로 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생활 주소지가 외국인데 소득세 납세지를 주소지로 정하게 되면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외국에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된 장소. 요 설명을 가지고 요게 쉽게 와 닿는 분들은 참고로 구분하시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게 이해 접근이 안 되시면 물어본 적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려놓으시고 거주자만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소득세 총설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는 요 정도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세 총설에서 출제될 만한 설명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116페이지,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우리가 옛날 예적에는 해마다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24회 이전까지는 시험에 해마다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25회 때 한 문제 나왔었고 28회 때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3년에 한 번 정도 물어봐요. 그래서 좀 불안한 게 그 3년이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물어봤는데 그 3년이 올해라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 중에서 규칙적인 삶을 중시하시는 분이 출제 들어가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출제위원들 중에서 FM적인 삶을 FM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을 3년에 한 번씩 물어봤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고 어떤 그 생각하시는 출제위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3년에 한 번씩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출제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지 꼭 출제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시고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다 보시면 되는 거고, 다 보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요약집 117페이지, 그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2항 3항, 그 다음에 요약집 118페이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물어보니까 전체를 다 거리를 둘 것인지, 제가 설명하는 걸 다 볼 건지, 아니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두 개만 볼 건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다 볼 건지, 두 개만 볼 건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수업만 듣고 개인 공부를 따로 안 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약집 11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소득으로 분류한다라는 것. 우리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도 소득세 신고할 때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 세법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해도 소득 신고할 때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뭘까? 프리랜서. 보통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그 특수고용직. 그러니까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어중간 이치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근로자도 아니면서 사업자도 아닌데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프리랜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냐면은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 학습지 교사들, 그 다음에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니면 우리가 저 뭡니까 어떤 그 지입 차량 하시는 분들, 지입 차량. 우리가 지입 차량이 뭐냐면은 번호판만 영업용을 빌려가지고 내 차 사들고 들어가가지고 번호판만 빌려서 하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입 차량인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뭡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거기 보면 관광버스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죠. 그분들 대부분 다 지입 차량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 차량 운송하는 차량들, 그 다음에 우리가 택배 배송 우리가 이렇게 하는 차량들 보면은 다 지입 차량이에요. 하여튼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뭐 한 거냐면 이분들은 근로 행위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용역을 제공한 겁니다.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 신고할 때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프리랜서 이야기는 몰라도 되고 부동산 임대 소득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사업 소득은 종합 소득 중 하나고 우리가 종합 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신고하셔야 되냐면은 다른 종합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사업소득은 총합소득이고 총합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가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 신고를 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요. 우리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내가 조그만한 상가가 하나 있는데 빌려주고 월 7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1년에 토탈 840을 받고 있을 때. 자, 그러면 1년에 임대소득이 840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됩니다. 새 사시는 분들은 많은 거고 건물주들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쌤, 신고해야 됩니까?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최근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이 임대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소득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쌤,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저한테 정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다른데 그냥 단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고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대충 설명하면 소득이 이것밖에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문제 안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것밖에 없으면 신고 안 해도 1차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요것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소득이 요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도 없고, 다른 사업소득도 없고, 내 명의 소득이 오로지 요것밖에 없다면 신고를 안 해도 문제될 가능성은 90% 없습니다. 문제될 가능성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고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신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지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새 살고 계시는 분이 임대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고발을 해보면 세금 조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요거밖에 없고 요 정도 금액밖에 안 되면 통상적으로 신고 안 해도 문제될 가능성은 90% 정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요것밖에 없으면 실제로 부과되는 소득세가 얼마 안 됩니다. 요것밖에 없으면 경비 반 떨어져요. 한 50% 정도를 경비로 떨어주고, 그러면 세율이 최저 6%이기 때문에 실제 내야 될 세금이 몇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해도 10만 원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사고만 안 치면. 그래서 요 정도면 신고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가 뭐 SK 정유에 다니고 있는데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은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이고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합산한 금액 1억 84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럼 봐요. 이 840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6%가 아니고 35% 정도 됩니다. 합산된 금액이 1억이 넘잖아요. 8,800이 넘어가기 때문에 35%예요. 그러면 미납 세금이 5만 원이 아니고 몇십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할 맛이 나거든요. 이때는 뭡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추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이 미미하더라도 신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이제 최종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이 정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더 이상의 답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소득밖에 없으면 신고 안 해도 임대소득이 소액일 때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시면 이때는 신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앞으로 법은 계속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왜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냐면 그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일단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아셔야 될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요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 이야기를 알아야 답을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최근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공부하셔야 될 거,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에 어떤 소득이 있는지를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설명을 봅시다. 지금 정확한 시점이 생각이 안 나는데 4월 달 정도에 이 설명을 상세히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4월 달 정도에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 범위를 상세히 설명을 한 적이 있고, 그때 당시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체를 참고하시고, 나는 들은 기억도 안 나면 여기 1항 정도만 잡으시고 나머지는 뭐 거리를 좀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 1항 정도는 가급적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야가 부동산 임대 소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4월 달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전체를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들은 기억도 안 나면 요 1항만이라도 참고하시라고요. 자, 그럼 이제 1항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참고사항으로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일단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일단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혹이 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혹이 붙어요. 그러나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을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보는지 기타 소득으로 보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느낌 오면 흐름이 이해되시면 참고하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요약집 116페이지 거기 2018년 개정사항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요약집 116페이지 2018년 개정사항에서, 자, 지역권, 지상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 분류가 시험에 나왔을 때 원칙을 물어보느냐, 여기 예외 규정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 분류가 시험에 나왔는데 아무런 단서 조건이 없으면, 아무런 단서적 조건이 없으면 뭐라고 답하셔야 되냐면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이 단서 조건이 주어지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요 단서 조건이 주어지면 뭐라고 답하셔야 되냐면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 117페이지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우리가 임대소득 중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그 농지 임대소득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소득은 눈 도장만 찍으시면 되고, 지금부터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관련 이야기를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최근에 요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재 지역에 따라. 두 번째,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 번째, 고가 주택 여부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진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가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소재 지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소재 지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국내에 소재하는지, 국외 소재주택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보유 주택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하나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지 2주택 이상 소유자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가주택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재 지역 확인하시고, 보유 주택수 확인하시고, 고가주택인지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하나 이하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지, 국외 소재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지금부터 고가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고가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설명 이해되면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되고, 설명 이해 안 되면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가주택이 소득세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우리 양도소득세든 부동산 임대소득이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금방 보셨습니다. 우리가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국내에 소재하는 하나 이하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 다음에 4주 전에 공부하셨습니다. 4주 전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이면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고가주택이 소득세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1주택 소유자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비과세 주택 임대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지. 자, 둘 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본다는 건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금액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가급적이면 구분하십시오. 둘 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는데 금액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이 9억입니다. 근데 부동산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이 아니고 기준 시가가 9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에서 세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고가주택에서 세 번째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는 제가 요약집에다가 뭐 정리를 안 해놨는데, 여기 비과세 대상 제외 그 옆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설명 이해되시면 적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무리해서 볼 이야기는 아닌데 일단은 이야기 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문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양도소득세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달라요. 다른데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5회 때, 28회 때, 29회 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직까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4주 전에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과세되는 건 아니고 양도가액 중, 그러니까 양도가액 중 9억 이내까지는 일반 주택에 상응하는 부분이고, 일반 주택 양도시의 비과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9억 이내까지는 비과세 가능하고, 양도가액 중 9억 초과 금액만 과세하는 것이지, 양도차익 모두 다 과세되는 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필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4주 전에 양도소득세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 말 바꾸면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그러니까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모두 다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모두 다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모두 다 과세되는 게 아니고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9억 초과 금액만 과세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모두 다 가세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처럼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9억 초과 금액만 가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당해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임대소득이,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해서 모두 다 가세합니다. 그 임대소득이 얼마이냐는 관계가 없어요. 하여튼 고가주택이 맞다면 고가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임대소득에 대하여 모두 다 가세합니다. 9억까지 비과세 해주고 9억 초과 금액만 가세하는 게 아니에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양도소득세는 25회 때, 28회 때, 29회 때 직간접적으로 물어봤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직까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구분되면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둘 다를 보는 게 버거우시면 양도소득세만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고가주택에서 아셔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가주택이 소득세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가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가 고가주택에서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시냐면은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로 돌아오셔가지고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 개념은 소재 지역에 따라, 보유주택 수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보태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총 수입 금액이,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오해할까 싶어서 여기다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지 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입 금액하고 소득 금액하고는 다른 거예요. 총 수입 금액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임대료 총액.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이라는 건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총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이라는 건 총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아니고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설명을 잡으셔야 됩니다.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2018년까지는 우리가 다주택 소유자이더라도 고가주택이더라도 비과세 했었습니다.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2018년까지는 다주택 소유자이더라도 고가주택이더라도 비과세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가능하지만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금방 보셨잖아요. 국내에 소재하는
하나 이하의 국내에 소재하는 하나 이하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가능하지만 우리가 다주택 소유자이거나 고가 주택이거나 구외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뭡니까? 주택 임대 소득이 소규모이신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자, 봐요. 갑이 아파트 보유하고 있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가 있고 이 단독주택을 월 150만 원에 월세를 주고 요거 받아가지고 생활비 하고 있습니다. 갑이 정년퇴직 해가지고 단독주택 월세 150만 원 받아가지고 요거 받고 국민연금 40만 원 받고 노령연금 25만 원 받고 해가지고 한 달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요거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런데 자 2018년까지는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입니까? 1,800. 월 150이니까 1년에 1,800 아닙니까? 그럼 2018년까지는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자이더라도 비과세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낼라카이 막 기분이 언짢지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막 욕을 하고 다닙니다. 겨우 150만 원 받는데 이거 가지고 생활비 해야 되는데 소득세 내락한다 하면서 경로당 가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아차 싶지요. 아차 싶어서 뭐 한 거냐면은 특례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례 조치를 취했냐면은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가세로 신고할 것인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총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가세로 소득세를 신고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종합가세로 신고했을 때와 분리가세로 신고했을 때 둘 중 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요. 이렇게 개정하니까 둘 중 소득세를 적게 내는 걸 선택할 수 있다 하니까 갑자기 막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만이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혹시 여기를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주택 임대소득 관련 이야기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일반적 수준에서 나오면 여기 물어볼 겁니다. 소재 지역에 따라 보유주택 수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진다. 근데 문제 수준이 올라가면 혹시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 짓겠습니다.